여러분 혹시 뭐 일을 할 때 사람이 늘었는데 오히려 일이 힘들어진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죠? 분업과 소통을 제대로 못하면은 사람이 많아져도 오히려 일이 힘들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도 객체로 나누고 인터페이스만 만든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냐? 그건 바로 서브웨이와 오마카세를 보면 됩니다. 인터페이스는 단순하고 적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많은 거예요. 이런 걸 깊은 객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거는 실제로 하는 일에 비해서 인터페이스가 상대적으로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모양이 가로로 길게 생겼죠. 이건 얕은 객체라고 합니다. 그럼 오마카세 주방장은 어느 쪽일까요?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이해하기 쉽고 변경하기 쉬운 코드가 좋은 코드입니다. 그러려면 나누고 묶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객체지향의 창시자 앨런 케이는 그 문제를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앨런 케이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뭐였냐? 프로그램을 작고 독립적인 세포로 나누는 거였죠. 유미의 세포들처럼요. 앨런 케이는 객체지향의 본질로 세 가지를 꼽았어요. 그중 하나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캡슐화입니다. 데이터와 그걸 조작하는 절차, 따로 떨어져 있던 두 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세포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절차가 공유하는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이걸 왜 한다? 코드가 이해하기도 쉽고 변경하기도 쉬워지니까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티켓 판매 예시를 들었었는데요.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고객과 판매자 세포로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판매자랑 고객이 영화 티켓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고객의 잔액을 보고 확인하고 티켓 가격보다 큰지 비교하고 티켓 수를 하나 줄이고 늘리고 잔액을 줄이고 늘리고 이런 절차를 어디선가는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고객 세포나 판매자 세포 혼자서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다? 바로 분업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던 일을 갑자기 둘이서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볼까요? 제가 이제 카페 사장인데요. 혼자 일하다가 손님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보니까 직원을 구했어요. 카페는 두 명의 객체가 일하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러면 직원만 그냥 데려다 주면 끝인가요? 아니죠. 분업을 설계해야 됩니다. 알바 이름이 철수라고 하고 뭐 제가 이렇게 말을 할게요. 철수 씨가 뭐 결제랑 계산을 담당해 주세요. 저는 음료를 담당할게요. 그리고 철수 씨가 계산이 되면 주문서를 여기다 붙이고 나한테 주문이에요 라고 말해주면은 내가 그걸 보고 음료를 만들게요. 그리고 음료가 나오면 내가 뚜껑을 안 닫고 이렇게 주면서 나왔어요 라고 할게. 그러면은 철수 씨가 고객이 시럽을 추가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시럽을 넣고 이제 고객한테 나왔다고 알려주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일이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통을 맞춰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프로그램의 세포들도 그런 분업이 필요합니다. 고객 세포랑 판매자 세포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고객 세포가 먼저 판매자 세포를 알 수 있도록 추가를 해줍니다. 일단 고객 세포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판매자 세포한테 티켓을 요청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 셀러, ask ticket 이 코드가 메시지예요. 받는 사람 셀러, 요청하는 작업, 티켓, 그리고 필요한 정보, 커스터머, 결과값으로 티켓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메시지를 받는 쪽이 누구죠? 판매자 세포죠. 그러면 이 판매자 세포가 메시지를 받으면 뭘 할지를 정해줍니다. 자, 에스크 티켓을 판매자 세포에 추가해주고요. 결과로는 티켓을 주기로 합니다. 잔액이 충분한지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저희는 고객이 누구인지만 알 뿐 고객이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더 이상 공유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이죠. has cash라는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고객이 돈이 충분한지 알려주기로 하는 거죠. 자, 그럼 물어봤는데 잔액이 충분하면 네, 돈을 달라고 이제 또 메시지를 보내면 되겠죠? 이거를 give cash라고 만들어 볼까요? 고객 세포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줄 수가 있도록 정의가 돼 있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셀러는 티켓을 리턴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통짜였던 프로그램을 두 개로 나누고 그 과정에서 서로 세포들끼리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지 약속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객체지향 언어에서 코드로 표현했을 때는 이 메시지라는 건 수신자, 그리고 요청할 작업, 필요한 인자, 결과값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흔하게 이거를 인터페이스라고 부르죠.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결국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메시징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메시지는 서로 다른 세포들 간의 약속이다. 이 세포와 메시지가 만나서 프로그램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앨런 케이가 생각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포 간의 분업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지 잘 만드냐는 건데요. 무작정 우리 둘이 나눠서 하자. 뭐 이렇게 한다고 제 일이 편해질까요? 여러분 혹시 뭐 일을 할 때 사람이 늘었는데 오히려 일이 힘들어진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죠? 분업과 소통을 제대로 못하면은 사람이 많아져도 오히려 일이 힘들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도 객체로 나누고 인터페이스만 만든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걸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냐? 그건 바로 서브웨이와 오마카세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서브웨이 가보셨나요? 서브웨이 샌드위치가 진짜 맛있긴 한데요. 솔직히 가면은 맨날 귀찮다는 생각을 해요. 주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샌드위치 종류도 엄청 많고요. 수많은 토핑에, 소스에, 빵에. 그래서 서브웨이 가면은 직원이 계속 빵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소스는 뭐 뿌릴까요? 토핑은 어떤 거 넣을까요? 계속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서브웨이가 프로그램이고 서브웨이 직원이라는 객체가 있다면 서로 간의 약속,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복잡한 거죠. 실제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브웨이를 좋아하지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싫어합니다. 그럼 어떤 인터페이스가 좋은 거냐? 좋은 인터페이스는 오마카세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좋은 날이어가지고 오마카세 먹으러 가자 하고 갑니다. 들어가니까 이제 주방장이 있고 그 앞에 앉았어요.
그럼 오마카세는 어떻죠? 오마카세는 가면은 거의 주문할 게 없어요. 뭐 별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못 먹는 음식 있으신가요? 정도 딱 하나 물어보죠. 그 다음에는 그냥 알아서 그날 셰프가 준비한 요리로 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일본어로 오마카세라는 게 주방장한테 맡기는 요리라는 뜻이래요. 무슨 요리를 주문할지, 거기에 소스를 뭘 넣을지, 어떤 재료를 더 추가할지, 어떤 스타일로 만들지 이런 거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맛있는 음식이 하나씩 나와요. 요청하는 쪽에서는 하나하나 세부적인 디테일을 알 필요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주는 거죠. 이게 바로 객체지향이 추구하는 소통 스타일입니다. 아, 오마카세 먹고 싶다. 흔히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시키지 말고 요청해라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객체안으로 절차를 옮겼다고 해서 객체지향이 아니에요. 원하는 결과물을 요청하고 또 필요한 준비물만 넘겨주도록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단순하게 설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캡슐화는 무슨 문제를 해결했죠? 공유 데이터를 없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해하기도 쉽고 변경하기도 쉽게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메시징, 그러니까 분업과 소통을 잘 설계하면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것도 쉬워지고 이해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프로그래밍의 동작 방식을 바꾸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서브웨이처럼 인터페이스가 많고 세세하면은 서브웨이 쪽에서 중간에 음식을 제조하는 순서를 바꾼다거나 토핑의 종류를 바꾼다거나 하면은 고객 세포의 동작도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오마카세 같은 인터페이스는 어떨까요? 만약에 뭐 그날 어떤 소스가 떨어졌어요. 아니면 그날따라 뭐 장어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방장 세포가 알아서 대체할 소스와 재료를 판단해가지고 요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고객세포는 그냥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요청한 것 뿐이니까요. 그때그때 유연하게 시스템을 바꾸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게 엄청난 이득인 거죠. 두 번째는 전체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우리가 만약에 오마카세라는 프로그램에서 고객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다 라고 하면 그냥 고객의 상태와 고객의 절차만 보면 돼요. 오마카세 주방장의 상태나 절차는 알 필요가 없죠.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은 복잡하겠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쪼개진 이 세포 하나하나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이건 마치 파일들을 이제 폴더 안에 정리를 했을 때나 긴 글에 소제목을 붙여서 접기, 토글을 했을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는 요약본을 보는 것처럼 객체의 동작은 인터페이스의 밑에 숨겨져 있고 평소에는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추상화이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극복하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핵심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상화에 대해서 표현한 인상 깊은 그림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Philosophy of Software Design이라는 책에서 본 건데 좋은 객체는 깊은 객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깊은 객체가 뭐냐? 이 그림을 보면 이 네모는 어떤 객체를 의미합니다. 이 윗부분, 가로 너비가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부분, 즉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가 많고 복잡할수록 이 가로 넓이가 넓은 거죠. 그리고 이 사각형의 넓이는 객체가 실제로 하는 일, 구현을 말해요. 자, 그럼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 중에 더 좋은 객체는 뭘까요? 좋은 객체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객체입니다. 인터페이스는 단순하고 적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많은 거예요. 이런 걸 깊은 객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거는 실제로 하는 일에 비해서 인터페이스가 상대적으로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모양이 가로로 길게 생겼죠. 이건 얕은 객체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오마카세 주방장은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깊은 객체 쪽이겠죠. 서브의 직원은 얕은 객체 쪽일 거고요. 깊은 객체, 얕은 객체라는 말이 좀 느낌이 오시나요? 깊은 객체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실제 기능은 되게 많더라도 밖에서 보기엔 되게 간단할 거예요. 인터페이스가 쉽고 단순할수록 밖에서 보는 복잡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이 구현한 기는 훨씬 더 다양할 수 있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원하는 제품의 기능이고 이 가로 넓이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복잡성이라는 비용인 거죠. 우리는 이 비용 대비 기능이 좋은 객체를 많이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더라도 안을 까보면 이해하기 쉽고 변경하기 쉽게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요약. 프로그램을 작은 세포로 나누고 세포들이 서브웨이가 아니라 오마카세처럼 분업을 하도록 짜야 한다. 이게 바로 앨런 케이가 말했던 객체지향의 본질 중 하나, 메시징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앨런 케이가 말했던 세 번째, 동적 바인딩은 무엇일까요? 여태까지 말한 좋은 메시지와 깊은 객체라는 건 이 요청할 작업의 단순화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동적 바인딩은 바로 여기 수신자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나는 하나의 메시지만 보냈는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객체한테 메시지가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요청하는 객체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강력한 단순화가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동적 바인딩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